내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가 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대폭 강화됩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보고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본 스가 정부가 긴급 사태를 연장하면서도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는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 취소가 어려운 이유로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꼽히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규모로 추산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내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신고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신고제를 왜 도입하게 된 건지, 어떤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그리고 효과 또 부작용은 있을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제도에 아주 새로운 큰 변화가 생깁니다. 네. 내일 그러니까 6월 1일 이제 아침부터 전세나 월세를 거래하면 그 거래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되고요. 예.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를 당하게 되는데요.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느냐? 이 제도는 지난해 8월 달에 정부가 마련한 임대차 3법, 네.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 하면 임대차 상한제, 그다음에 또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 이 세 개가 있었거든요. 예. 두 개는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과 상한제는 작년 8월부터 시행이 됐죠. 네. 근데 신고제는 그동안 전산망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서 6월 1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우선 그래픽에 나오는 저 전월세 신고제 신고의 대상을 보면요. 수도권이나 서울과 수도권 또 광역시 그리고 지방의 도지역에서는 시 이상 지역. 예. 보증금이 6천만 원이 넘어가거나 또는 월세가 30만 원 둘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국 대부분의 거래는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임대차 3법을 통해서 부동산 전월세 신고제를 하는 1차적인 목표는 임대인을 보호하자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 이 확정일자도 동시에 주게 되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거죠. 아, 네네. 그래서 집을 빌려서 쓰는 사람들이 약자라고 보고 네. 그 사람들이 일단 국가에 신고를 하면 중간에 임대인이 어떤 변화를 꾀하지도 못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전월세를 수시로 올렸을 경우에 이미 신고가 돼 있고 그리고 예. 5% 상한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또 그 밖에도 정부가 모든 통계를 가지고 있으면 임대차 관리에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시행을 하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자, 결국은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의 임대차 정보가 결국 다 드러나서 그동안에 일부 세금을 내지 않던 사람도 추가로 세금을 낸다. 예. 그렇게 되면 세원이 포착이 돼서 임대인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임대인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임대인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금을 더 내게 되면 네. 아예 그게 불편해서 임차인들에게 전월세를 처음 계약 맺을 때 그 가격을 전가시키기나 아예 여유 있는 사람은 재원이 포착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집을 비워놓더라도 아예 전월세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월세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이 지금 한꺼번에 폭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내일부터 다주택자가 집할 때 양도세도 많이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세금 제도에 있어서도 6월 1일이 큰 분수령인데요. 예. 양도세 최고 세율 75%까지 오르고 종부세도 6%, 그러니까 종전보다도 거의 2배가량 오르거든요. 예. 자, 양도세의 경우에는 기본 세율이 6%에서 42%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2주택자냐 3주택자냐 따라서 차등으로 주택을 보유하면 많을수록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고 세율이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대로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30%포인트를 더해서 75%가 되는데 지방소득세율을 포함하면 82.5%까지 올라가게 되죠. 또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 아까 그 그래프로 다시 한번 좀 살짝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이 2주택자나 3주택자냐 이런 복수주택자를 떠나서 보유 기간이 짧은 사람 그래픽이 아래쪽에 나오고 있죠. 지금 단기 보유한 경우에 1년 미만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70%의 양도 차익
세금을 부과하고요. 예. 2년 미만, 1년에서 2만 미만이면 60%.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 양도세로서는 건국 이후에 가장 높고 네. 저 최고 세율은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양도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렇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세금 폭탄이다.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게 정부가 이 기간 어느 정도 세금 안 올릴 테니까 좀 팔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였는데 보통 이 다주택자들이 보니까 거래를 안 하고 증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무슨 차이 때문에 증여를 많이 그렇습니다. 했을까요? 예, 증여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세율 면에서 네, 이 양도세득세보다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돈을 들 낼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세금을 예. 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여세 최고 세율이 55% 정도고요. 그 네. 규모에 따라서 정의하는 금액이 적으면 그만큼 또 적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양도세 세율이 예, 최고 세율이 그 국가에 내는 국가 양도세 세율 75%에다가 지방 양도소득세율 포함하면 82.5%라고요. 아. 그러니까 82.5%의 세금을 양도세로 내느니 예. 아예 정여를 하겠다. 그리고 정여는 자기가 또 원하는 사람한테 아. 큰아들 주고 싶으면 아들 주고 딸 주고 네. 싶으면 딸 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들, 딸 다 빼고 또 다른 삼자한테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정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여도 세율이 높지만 네. 양도세보다는 낮다. 이래서 지금 탈출구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내일부터 많이 바뀌니까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경제 지표 좀 살펴볼까요? 이제 오늘 4월 산업활동 동향 통계가 나왔는데 이 숫자가 나오면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4월 전체 산업 생산이 3월보다 1.1% 줄었다. 근데 소매 판매 지수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로 올랐다. 네. 비교 좀 해주시죠. 예, 우리 경제가 잘 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느냐 이것을 가늠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는 잘 아시는 대로 GDP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국민 총생산 지수.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발표되거든요. 예, 분기별로요? 그리고, 예, 분기별로. 그리고 그 발표되는 시점이 좀 늦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신속하게 판단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월별 산업 동향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예. 이것은 매우 신속하게 현재 상황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크게 이 산업 동향은 왼쪽에 생산 동향, 오른쪽에 소비 동향으로 나오는데 생산, 프로덕션, 무엇을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 네. 저것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소비는 올라가고 종래 패턴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생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소비가 별로 안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긍정적인 측면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비가 2.3% 성장했다.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줄어들었던 소비가 상당히 회복되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예. 문제는 이 생산 지수인데요. 이게 마이너스 1.1이거든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생산도 여러 가지 제조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뭐 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도체만 급격히 떨어졌어요. 네. 다른 쪽은 별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플러스입니다. 예.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반도체 의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세계 최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 하나는 반도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반도체가 좀 잘 안 되면 전체가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예. 근데 또 반도체 기저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기저 현상이라는 게 기초가 낮았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역기저 현상이라고 해서 네. 반도체가 지난 1, 2, 3월 동안 워낙 좋았습니다. 5개월 연속으로 굉장히 좋았고 3월 달에는 사실상 최대폭으로 올랐는데 거기에 비교하다 보니까 좀 떨어진 그러니까 우리 통계청에서는 역기저 현상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반도체가 공급망의 수급 차질 때문에 일부 생산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인도의 코로나 때문에 스마트폰 수요가 줄어들면서 반도체 생산이 안 되는 이런 계절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통계청 당국자들은 산업 생산 지수가 1.1% 줄어든 거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다만 이것이 앞으로 2달, 3달 계속되면 문제겠지만 5월 달에는 회복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상당히 순항하고 있다. 예. 코로나 팬데믹의 그 위기를 넘어서 조금씩 업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돈을 싹 푸는 게 양적 완화라고 배웠고 그 푸는 속도를 조금 줄이는 게 테이퍼링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맞죠? 예. 예. 자,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요. 예상보다 일찍 테이퍼링에 들어가면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왜 그러는 거예요?
테이퍼링을 하는 이유는 예.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까 혹시 물가가 올라갈지 모른다. 네. 그래서 물가 올라가기 전에 조금 현재 푸는 양을 좀 줄이자. 예. 이것이 미국이 얘기하는 테이퍼링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밤사이에 미국에서 나온 물가 지표 중에 PCE 물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이게 훨씬 더 정확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 개인 소비 지출 PCE 예. 이게 전월 대비 0.6% 늘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이게 3.6% 늘어난 것이고요. 또 근원 소비, 식품이나 에너지를 뺀 이것은 0.7% 늘어났는데 이것을 전년 동기 대비하면 3.1% 늘어났거든요. 예. 미국 연준이 물가 목표치로 잡고 있는 게 바로 저 근원 PCE 2.0입니다. 그것보다도 상당히 높단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물가가 오를 것 같다 해서 테이퍼링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이게 전형적으로 미국의 작년 4월 달에 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물가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몇 달을 더 두고 봐야 된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당장에 테이퍼링을 하지 않겠다. 네. 앞으로 5월, 6월, 7월 정도는 더 두고 보겠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물가 지표가 2%를 좀 넘으니까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예. 상황. 당장에 테이퍼링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테이퍼링은 양적 완화 해가던 그것을 조절해서 양을 줄여버리면 갑자기 먹던 밥을 하루에 1kg 먹었는데 너 500g만 먹어. 네. 이러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입니다. 예. 테이퍼링을 알아야지 경제를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테이퍼링 아니까 조금씩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죠. 이제 원래 도쿄올림픽이 7월 달에 벌어지는데 지금 일본의 긴급사태 코로나가 연장이 되면서 이거 열리는 거야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연다고 계속 강행할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예. 현재 만약에 도쿄올림픽을 하지 않으면 금전적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네. 그래서 당장의 눈앞에 대차대 조표를 계산해 볼 때 예.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큰데 일본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올림픽 조직위원회도 같이 피해를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래픽에 보면 취소하자, 전면 취소 여론이 43% 또는 또 한 번 연기하자 40%. 그래서 7월 23일 날 예정돼 있는 거 이거 하지 말자는 게 전체 83%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스가 정부는 계속 강행할 듯한 움직임이고요. 또 IOC에서는 강행하겠다고 그럽니다. 만약 이걸 하지 않으면 현재 올림픽을 하지 않으면 현재 그 손실이 18조 정도 됩니다. 네. 눈으로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예. 간접적인 세컨더리 말고요. 그런데 올림픽을 하게 되면 만약 올림픽도 현재 사람을 모으지 못하니까 완전히 그 관중 없이 예. 무관중 경기로 하게 되면 그래도 손실은 좀 생기겠죠. 티켓을 못 파니까. 네. 그 경우에는 이 손실이 1조 정도밖에 안 돼요.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17조 정도 돈 손실이 난다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올림픽 중계권료입니다. 중계권료는 이미 20년 전부터 계약이 돼 있고 네. 올림픽을 만약에 하지 않게 되면 미국의 MBC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일본에도 안 주고 IOC에도 주지 않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돈 손실 때문에 일본이 큰 손실을 보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의 노무라 정권은 야 지금 18조가 문제냐 예. 또 한 번 긴급 사태로 가서 이번에 스가 정권 아닙니까? 노무라 투자정권. 정군 줄 알고. 예. 예, 노무라 죄송합니다. 투자증권이라는 예, 회사 예. 상당히 보수적인 기관이거든요. 그 우리나라 롯데 신동빈 회장이 저기 출신인데 저 노무라 정권 연구소에서 노무라 예. 투자증권에서 운영하는 노무라 연구소에서 자 이걸 만약에 무관중으로 했을 때는 예. 1조 손실이어서 전체 18조 손실보다 17조가 적지만 네. 만약에 팬데믹이 한 번 더 생겨서 전 국민 경제가 마비되는 사태가 오면 그때는 32조 정도의 손실이 생긴다. 예. 그러니까 올림픽 때문에 18조 벌려다가 32조 손실을 볼 수가 있느냐. 네. 현명한 판단을 하라. 이렇게 지금 노무라 연구소에서 경고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이제 이 국민 여론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올림픽을 하는 게 손실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예. 그런 경고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올림픽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일본의 긴급 그 사태나 또 코로나 팬데믹이 온다는 보장이 없고 그 손실은 천천히 또 올림픽 그 조직위원회가 부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떨어진 18조 손실을 막자. 그래서 무조건 올림픽은 하자.
예. 이런 쪽으로 적어도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년간 열심히 땀 흘려서 준비한 선수들도 만약에 안 하면 아쉬울 것 같은데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니까 정말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